청와대가 러시아 무관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 2차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국방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반발하자 청와대는 일본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사망 당시 엎드린 채 10분 이상 전신이 눌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가수 부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만 이를 타살의 증거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엔 최대 40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통상 한 달 사이에 내릴 비가 나흘 동안 집중되는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방한 중인 볼턴 백악관 보좌관을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부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서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우리 공군이 공중 난동을 부렸다고 적반하장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며 러시아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방부 간에 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먼저 김미선 기자가 국방부의 설명부터 보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독도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공식 전문을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자국 군용기가 독도 해역 상공에서 25km나 떨어져 비행했다며 이를 막은 한국 공군을 하늘 위의 훌리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독도 영토 주변 22km 영공을 2차례나 침범한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По данным объек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рушений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не допущено. 우리 국방부는 러시아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진로 차단, 경고 비행, 경고 사격을 한 근거 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영공 침범 당시 우리 측의 경고 교신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합동 비행이 연간 계획에 따른 첫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미 연합전선에 따른 상시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러시아 군용기가 기기 오작동으로 우리 영공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고 청와대가 이 해명을 수용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러시아가 침범 사실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청와대 입장이 또 난처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백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오전 어제 러시아 차성무관과 국방부 정책기획관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러시아 측이 영공 침범을 인정했고 유감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수석은 러시아 무관이 기기 오작동으로 진입한 것 같다며 러시아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유감 표명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합참은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고의적인 침범이라는 입장을 지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도된 계획된 중로의 저는 합동훈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식 전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혼선을 초래한 셈이 됐지만 윤 수석은 러시아가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장관이 한국군 전투기의 잘못을 주장한 적이 있지만 윤 수석은 장관의 발언은 공식 입장이 아니었고 무관의 발언이 공식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러시아가 말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전후 사정을 종합해보면 러시아의 어설픈 해명에 면죄부를 주려 한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고 일본에 대해서만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선을 좁히겠다는 의지가 보이지만 우리 영공이 침범당한 사건의 대응치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폭격기로 우리 방공식별구역, 즉 카디즈를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 대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을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일본은 일본 자디즈에 대해서만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며 독도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러시아에 대해선 국방부도 공개하지 않은 무관의 발언을 공개하며 오히려 상황을 일단락지으려 했고 중국에 대해선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한다던 국방부는 일본을 겨냥한 한 장짜리 자료만 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독도에 대한 외부의 침범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썼습니다. 주권 침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런 것들은 도외시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훼손하는 이런 행태는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도 영공 침범에 대해선 언급 없이 일본 수출 규제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일본의 협력에 안주했던 것 같다며 역량을 총동원하면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찬 장소는 거북선 횟집이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중국은 어제 있었던 카디즈 침범 비행을 중러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합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 즉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4년 만에 발표한 국방백서에서는 사드를 맹비난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김남성 기자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23일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에 대해서 양국군이 동북아에서 진행한 첫 연합 순항이라고 밝혔습니다. 此次联合巡航旨在深化和发展中俄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进一步提升中俄两军战略协作水平和联合行动能力。 그러면서 우첸 대변인은 이번 작전이 중러 간의 협력의 일부라며 제3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이번 작전을 두고 한미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니러슝은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게 너무 미국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은 카디즈 침범 하루 만인 24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도 다시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깃장을 놨습니다. 중국은 국방백서에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이 지역에 복잡한 요소를 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보다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한미동맹의 군사협력, 북핵 문제 해결 등에서 중국발 변수가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어제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걸 두고도 비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보통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현안이 생기면 이 NSC가 소집되지 않습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건 어떤 조직입니까? 헌법상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최고 자문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고요. 의장은 대통령이 하고 또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통일외교 국방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조직입니다. 예, 뭐 참석자 몇몇만 봐도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지 짐작이 가긴 하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소집이 됩니까? 그러니까 법을 보면요,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인 의장이 소집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요, 보통 북한 관련 이슈들이 터지면 무조건 소집이 됐긴 했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6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처음으로 소집이 됐고요. 자, 그해 7월 북한이 ICBM을 쐈을 때도 소집이 됐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이 북핵 실험이나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우리 안보와 직결된 북한의 도발에는 곧바로 NSC 소집을 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NSC를 소집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번 사건은 뭐 그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영공 침해는요, 굉장히 큰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탈당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그런데 청와대는 당시 상황은 긴급 즉각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관리했고 공군에서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NSC 개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전직 NSC를 지냈던 이제 분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 예. 이번 사안은 NSC를 여는 게 맞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방장관을 지냈던 부분은 영공 침범과 경고 사격은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의 일환이기 때문에 NSC를 열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자, 노무현 정부 당시에 NSC 상임위원장을 지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어제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상황인데 대통령이 보고받고 NSC를 소집했어야 하는데 열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문가들도 우리나라가 이번 사안에 민감하고 긴밀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NSC 개최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들어보시죠. 국가 주권에 관련된 문제고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NSC를 열어서 그래도 한 번은 검토를 해보는 것이 국가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게 아니었었나. 예, 뭐 결국 소집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소집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나라의 운명을 거는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을 제기하는 우리 대표단의 연설은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측은 이에 대해서 정당한 수출 관리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WTO 일반이사회 이틀째 회의는 우리 시각으로 오후 5시쯤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 안건은 17개 의제 가운데 10번째로 우리 시각으로 저녁 7시 45분쯤, 현지 시각으로 오전 12시 45분쯤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 우리 측 대표단의 자세한 발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10분 정도 연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의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그 위반 정도는 더 커진다는 점도 강조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수출 규제가 아니라 자국 수출 관리를 위한 정당한 절차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간 휴정에 들어간 상태며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쯤 속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20쪽 분량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또 핵심 소재 수출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본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 실적은 없다는 부분을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보내 국제사회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국 산업계가 처음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ICT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공식 서한을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에 보낸 겁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디램 반도체 현물 가격은 23%가 급등했습니다. 한일 갈등으로 인한 불안 심리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산업계에서도 처음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 등 6개 단체는 한일 양국 정부에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유명희 통삼교섭 본부장을 수신자로 하는 서한에서 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려를 표한다며 확전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조치가 공급망 붕괴 등을 초래해 글로벌 ICT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설득에 나선 논리와도 일치합니다. 미국 출장길에 올라 중재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유 법무장은 미국 IT 업계의 서한 내용을 SNS에 공개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 또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경총과 무협협회 등 국내 경제 5단체도 어제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행 취소 분위기가 공공기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예정됐던 일본과의 교류나 연수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고 전라남도의 한 농협은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에게 쌀 한 포대씩을 나눠주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곡성군의 한 농협입니다. 5만 원짜리 10kg 쌀 300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쌀을 포장한 박스에는 일본 관광 불매운동을 응원한다는 스티커도 붙어 있습니다. 곡성 속국농협은 지난 19일 100만 원 이상 일본 여행을 취소한 300명에게 쌀을 한 포대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17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하나의 국민으로서 대단히 마음이 뿌듯하고 농협은 내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내일까지 연장을 해서 500명을 올해 약속한 대로 500명을 그대로 배송을 해드릴 계획이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오늘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거제시는 청소년 일본 방문 행사를 취소하고 독도 방문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의회도 일본 연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왔었고 경제적인 문제는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인천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일본 자동차를 부수며 불매운동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예, 이런 일본 제품 불매, 일본 보이콧 움직임은 항공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노선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았던 저비용 항공사들이 잇따라 일본행 날개를 접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항공사의 수속 카운터가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반면 일본행 국제선을 주로 운항하는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 카운터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같은 가격대에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면 일본은 조금 제외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주위에 봐도 일본보다는 오히려 그냥 안 나가던 중국을 나간다던가. 어쩔 수 없이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돼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대부분 왜 가냐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터지면 다음에는 안 갈 것 같아요. 일본 각지로 취향지를 늘려왔던 저비용 항공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LCC는 일본 노선이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승객 수요가 줄면 그만큼 더 타격이 큽니다. 결국 지방공항 간 운항 노선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4개 항공사가 모두 11개 일본행 노선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지금 뭐 휴가나 홈쇼핑이나 이런 걸 다 못하니까 지금 왜냐면 지금 10월이나 11월 표가 안 팔리고 있거든요. 이미 예약이 끝난 7, 8월 성수기 이후까지도 한일 갈등이 이어질 경우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수익성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며 고소했었죠. 그런데 현 남편도 경찰이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의 2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데 의붓아들이 고유정에 의해서 살해됐을 가능성, 그리고 현 남편이 실수로 아들을 죽인 건 아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고유정의 남편 A씨가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변호사도 대동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3월 자신의 아들을 실수로 숨지게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의 아들이 숨진 아파트에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A씨는 경찰은 고유정을 돕는 조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에 경찰이 범인을 고유정으로 지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3일에 저에게 고유정이 이렇게 죽였다 방법까지 저에게 설명해 주신 분이니까요. 예, 이렇게 죽인 방법까지 저에게 설명해 줬으니까. 경찰은 현 남편이 사망과 관련이 없다면 고유정이 살해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일 뿐 범인을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군을 살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제주교도소로 형사를 5차례 보내 고유정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고유정은 조사에서 자신이 B군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고유정을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오늘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사망 당시 엎드린 채 10분 이상 전신이 눌려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만 이게 타살의 증거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봤는데요. 그러니까는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이 고유정과 현 남편을 모두 용의선상에 올려놓은 이유는 바로 이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궤를 같이 합니다. 계속해서 김다로 기자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의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5살 B군이 엎드린 상태에서 10분 이상 얼굴과 몸 전체에 강한 압박을 받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함께 잠을 잤던 남편 A씨가 실수로 숨지게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B군의 체격을 주목합니다. B군은 또래 평균보다 키는 8cm 적고 몸무게는 3kg 정도 적었습니다. 왜소한 체격이었기 때문에 어른이 잠을 자다가 실수로 눌렀다면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유정의 남편 A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아이가 자다가 그렇게 피를 뿜으며 사망했을 경우에도 어떻게 자다가 그렇게 죽을 수가 있을지. 경찰은 고유정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숨진 B군의 얼굴에 상처가 난 이유를 조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고유정이 B군에게 먹인 음식에 수면 유도제 성분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과 현 남편의 공동범행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현 남편 A씨가 검찰에 고유정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밤부터 일요일까지 많은 양의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부지방에 최대 4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는데요. 통상 한 달 사이에 내릴 비가 나흘 동안 집중이 되는 겁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주영 기자, 서울도 비가 시작됐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광화문 인근에는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요. 밤부터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올여름은 마른 장마라 불릴 만큼 강수량이 적었는데요. 중부지방의 경우 지난 한 달 장마철 강수량이 평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리는 막바지 장맛비는 양이 많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등에는 일요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400m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50mm 이상, 일시적으로 7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장마철 평균 강수량이 사나흘 사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만큼 침수나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장맛비는 상층의 건조 공기와 하층의 따뜻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구름대가 만들어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모레 오후 다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엔 폭염과 함께 밤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의료 폐기물은 감염 우려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 소각을 해야 하죠. 그런데 부산의 한 재활용 쓰레기센터에서 주사바늘 등 의료 폐기물이 3년째 무단 소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의 허술한 현장 조사가 낳은 결과입니다. 하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재활용 쓰레기센터입니다. 선별장 곳곳에서 의료 폐기물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수액 주머니와 링거, 혈액이 남은 주사기, 거조와 약품통까지 다양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재활용 센터에서 의료 폐기물을 불법 소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부산시와 환경부에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없이 이야기했죠.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어쩔 거고 병원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어딨냐. 의료 폐기물은 지정된 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센터는 그동안 폐기물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부산시에 보고해 소각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용기에는 병원 이름과 수거 업체, 날짜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감찰을 왔잖아요. 직원이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부산시는 지난 2017년 12월 재활용 센터를 조사했지만 출처가 표시된 의료 폐기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현장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그런 민원이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부산시는 재활용 쓰레기센터의 의료 폐기물 출처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얼마 전에도 동네 길고양이가 사람에 의해서 학대당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30대 남성이 서울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여서 충격을 줬는데 동물 학대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은 면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에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둘러쓴 채 나타난 남성.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9살 정모 씨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정 씨가 계획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고양이 주인은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도 냈습니다. 그 불과 몇 시간 만에 2,000명 정도가 다 탄원서를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라도 더 죄를 물어서 죄값을 진짜 치르게 하고 싶거든요. 고양이를 키우던 카페 앞엔 이렇게 고양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꽃과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반영돼 이례적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 사건. 앞으로 내려질 판결에도 초미의 관심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학생이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결국 전학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살 A군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해 같은 반 친구 2명에게 6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 명은 몸을 쓰다듬거나 꼬리 짚거나 만지거나 아니면 치고 가거나 만지거나. 한 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겨우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A군은 중학교 입학식에서 가해 학생 2명을 다시 만났습니다. 모두 같은 학교에 배정됐기 때문입니다.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아야 다른 학교로 배정되는데 학폭위는 봉사와 서면 사과 처분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분리가 시급하다는 병원 진단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중학교 재배정이 가능하지만 학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처분에 의해서 별 문제없이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배정된다고 이제 안 하고 생각해요. 가해 학생들이 경찰 수사를 거쳐 소년 재판까지 이른 사건인데도 잘 지내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A군은 중학교에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학교를 쉬고 있고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입원 치료를 해보고 경과를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좀 좋아져서 나아졌다 그러면 지금 전학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인권위는 지난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학 처분을 받지 않아도 피해자와 다른 학교에 배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2년 전 국내에서만 현대기아차 17만 대가 엔진 결함으로 리콜됐죠. 검찰이 당시 현대기아차가 엔진 결함을 알고도 의도성을 가지고 리콜을 지연했다고 보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부터 국내에서 팔린 현대차와 기아차에 탑재된 세타2 엔진. 소음과 진동뿐 아니라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등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리콜에 나선 건 18개월이 지난 2017년 국토부 조사를 앞두고서입니다. 같은 해 한 시민단체가 현대 기아차 측이 결함을 은폐했다며 고발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수사를 해온 검찰은 현대차가 2015년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에 각종 문제가 생겨 처음 리콜을 할 당시 국내 차의 결함도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사측이 국내 리콜을 의도적으로 미뤘다며 신모 전 품질총괄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소가 됐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대차 측은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부과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늑장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의 직파간첩, 그러니까 북한이 직접 파견한 간첩이 최근 국정원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파간첩이 붙잡힌 것은 지난 2006년 이후에 13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지난달 말 40대 난파간첩 용의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안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A씨는 북한 정찰총국에서 파견된 간첩으로 북측 지령을 받아 활동해온 것으로 의심돼 공안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정찰총국은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기구로 대남 해외 공작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곳입니다. A씨가 국내에 활동한 시점은 문재인 정권 2년 차인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수년 전에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출국한 뒤 지난해 제3국에서 국적을 세탁해 다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파간첩이 사정당국에 적발된 건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당시 국정원은 정찰총국 전신인 노동당 35호실 소속 공작원 정모 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A씨가 국내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절정이었는데 북한이 간첩을 보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죠. 그런데 북한이 이 쌀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보내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바다와 하늘, 육지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킨 한미연합훈련. 올 들어 3대 훈련이 모두 종료됐고 대신 컴퓨터로 실시하는 소규모 한미 지휘소 훈련 연습이 다음 달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을 의식해 연습 명칭에서 동맹이라는 표현도 뺄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북한이 이 연습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쌀 5만 톤을 안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쌀 5만 톤 지원에는 세금이 1,30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북한은 국제기구와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해오다 지난 주말 돌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쌀 전달을 준비하던 정부는 머쓱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전달이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5만 톤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희망하고 북측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 식량 지원이 무산된 적은 있어도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을 거부한 전례는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냉대나 따돌림에 가까운 수모를 당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행보에 대해 북한은 오지랖 운운하는 막말을 했고, 오지랖도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계기로 북한 식량 지원을 공식화했을 때는 북한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공허한 말체리와 생색내기를 한다며 시시껄렁한 물물거래에 호들갑 피운다며 되려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화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게 사실은 엉뚱한 분풀이를 하고 있는 지금. 당장 눈앞의 식량 지원보다 장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라는 더 큰 실리를 챙기는 게 북한의 진짜 목적이라는 분석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금강산 관광과 바로 개성 갈마지구 이 해안 지역 관광을 앞으로 결합시켜서 한 2, 3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북한에 오게 하자. 여기에 노골적인 무력 과시까지 이어져 김정은 위원장이 SLBM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 잠수함을 시찰하는 모습도 공개됐죠. 이런 대접을 받는데도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해바라기식 낙관론만 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을 모두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한일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내심 기대했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같이 미국에 필요한 문제만 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면담 중앙에 보란듯이 거북선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에게 한일 관계 중재를 원하는 상징적 메시지를 주려 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에게 방위비 분담금과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주로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자리에서는 한일 문제가 논의됐지만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긴밀히 소통한다는 선에 그쳤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볼턴 보좌관이 방한 직전 일본에서 고노다로 외무상에게 중재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면담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구상에 지지를 표시했고 볼턴 보좌관은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Strait of Hormuz, and I think your leadership in trying to keep things stable in that region has been very much appreciated, and we're very fully supportive of that. We had very productive discussions on a wide range of issues. Looking forward to cooperation. 볼턴 보좌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영국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존슨 전 외무장관이 새로운 총리로 뽑혔습니다. 존슨은 오는 10월까지 무조건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고 밝혀서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블랙시트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66.4%의 득표율로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다수 당대표가 총리를 맡는 의원 내각제에 따라 존슨은 자동으로 77대 영국 총리가 됩니다. I give notice that Boris Johnson is elected as the leader of the Conservative and Unionist Party. 존슨은 언론인 출신으로 하원 의원과 런던 시장, 외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직설적인 화법과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점 등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닮아 영국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They're saying Britain Trump. They call him Britain Trump, and people are saying that's a good thing. That they like me over there.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은 10월까지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e're going to get Brexit done on October the 31st. We're going to take advantage of all the opportunities that it will bring in a new spirit of can do. 그동안 존슨이 합의가 없어도 EU를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혀온 만큼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죠. 그중에서도 병산서원은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건축을 해서 한 폭의 산수와 같은 모습을 자랑하는데요. 이곳에서 예를 배우면서 호연지기를 기리는 이들을 고민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앞으로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고 가파른 병산은 병풍처럼 서원을 둘러 품에 안았습니다. 대문 앞 흐드러지게 핀 백일홍은 고즈넉한 정취를 더합니다. 서원의 건축은 나무가 자라는 모양 그대로 기둥을 세우고 인근 자연과 어울리게 했습니다. 병산서원은 자연 친화적으로 지었는 건물입니다. 건물 자체도 그렇고 자연을 손상을 아직 안 하고. 병상서원은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을 지낸 서해 류성룡과 그의 아들 유진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기도 합니다. 병상서원의 백미는 단연 만대루. 이곳 만대루는 서해 류성룡 선생께서 낙동강과 병산을 바라보며 학문을 연구하던 곳입니다. 만대루 뒤로는 유생들이 교육을 받던 입교당이 웅장함을 뽐냅니다. 최근 선비 정신과 유교의 예를 배우기 위해 찾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내방객들은 조선 선비들의 가르침을 받들기 위해 선비 옷으로 갈아입고 변류사의 강의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어리랑 모든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예절이랑 여러 가지 행동이랑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참석하게 됐습니다.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알리고 탁월한 사회교육의 역할을 인정받은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여기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옛 러시아 공사관까지 가는 고종의 길입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아관 파천의 길이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복원했다지만 이 길은 미화 찬양하는 길이 아니라 치욕의 역사를 되짚어가며 뼈아픈 교훈을 얻는 길이어야 합니다. 고종은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궁녀의 옷을 입고 궁녀의 가마에 몸을 숨겨 경복궁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공간에서 나란 일을 보는 1년 동안 신하들은 러시아 공사가 발급한 통행증이 있어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가전 이권이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열강들은 그런 조선의 군왕을 우습게 보고 이빨을 드러내며 몰려들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외국 군용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는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들며 몇 시간 동안 헤집었습니다. 한, 중, 일, 러, 네 나라 군용기가 이렇게 독도를 에워싸고 뒤엉킨 것 역시 초유의 사건입니다. 와중에 일본은 황당하고 파렴치하게도 우리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데 한국이 왜 나섰느냐며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탄도미사일 탑재 능력을 늘린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내부를 겨냥해 한 무도하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바깥을 향해서 써야 할 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도발은 한미일 삼각협력이 금간틈을 비집고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다 우리 외교가 어느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국제 미아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공이 침범당한 어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안보장관회의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사태는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지형의 현주소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한 세기 전 고종이 그랬듯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남은 한 주 동안은 막바지 장맛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모처럼 장마다운 비가 흠뻑 쏟아질 텐데요. 목, 금, 토요일까지는 전국에 예상되고요. 중부 지역은 일요일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그때까지 중부 지역 많은 곳은 400mm가 넘게 오는 곳도 있겠고요. 남부 지역은 오다 그치다 하면서 최고 40mm에 그치겠습니다. 그동안 남부 지역에만 비가 집중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이 중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집중 호우를 주의하셔야겠고요.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7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줄 걸로 보입니다. 폭염특보가 축소된 가운데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 부산은 29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폭염 수준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